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재난특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낮 12시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 충북 북부, 전북 서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인천과 경기 안산, 시흥, 김포, 평택, 화성과 서해 5도,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서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서 산사태 위험이 높다면서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에 있을 경우 산림 밖으로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마호우 상황은 잠시 뒤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문화체육부 2차관으로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교수를 깜짝 발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체육 활동이 주는 신체 건강과 중요성을 알리고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인선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지금 정부 진영을 본격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부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먼저 2명의 장관급 후보자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영호 교수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역임한 이 국제정치와 통일정책의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후임인 이 김홍일 전 고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전 고검장이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인사의 주안점은요. 이들 장관급 교체보다 이제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서 무려 15개 부처의 차관을 바꾼 데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깜짝 발탁 인사도 있었는데요. 한국 역도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관에 기용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가운데 정책 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장미란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역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었죠. 2013년 공식 은퇴한 뒤 용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체육계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장미란 교수가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며 앞으로 BTS처럼 체육 쪽도 새 바람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되면서 역대 정부에서 스포츠 스타가 차관으로 기용됐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영 스타 최윤희 문체부 2차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격의 박종길 차관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이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인사에서요, 당초 예상했던 이 방통위원장 발표, 이게 없었습니다. 내정자로 거론됐던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의 이름이 포함되지가 않았던 건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동안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의 이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반발하면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도 의혹 등에 대해서 공세를 펼쳐왔죠.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해명할 의혹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면 되고 이 특보를 엄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인사 발표에 이동관 특보가 포함될 경우 여야 대치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 인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있으니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9월 달에요.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 체육행정의 총책임자로 지금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장 교수는 올해 39살입니다. 또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젊은 차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실무 행정가, 그러니까 실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장 교수를 문체부 차관에 전격 발탁한 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언론 매체에서 모두 깜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30대 장관 얘기를 한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대 장관까지는 아니어도 30대 차관 이런 거를 이제 실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미란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역도 선수로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 담당 분야가 또 스포츠 분야하고 국정 홍보를 같이 맡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형 발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역대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크게 빛을 봤다고 하는 평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군다나 이제 여성의 그다음에 30대라는 어떤 새로운 기운 이런 거를 통해서 장미란 교수가 전문가형도 이런 차관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됐다는 게 거의 공제 사실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정 취소까지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잠시 시기만 미뤄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시점만 미루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처음에 검증 단계에서는 여러 명을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거의 확정적으로 다만 이제 고려 요소라는 것이 검증 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부분 거기에 야당의 반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어제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이런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인기 없는 긴축 재정이지만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건전 재정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 추경 편성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참전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이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 또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이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이 전형적인 미래 세대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이 솔로몬 재판까지 언급하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요, 이 4시간 40분 동안 정말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 재정혁신의 대상으로요, 이 노조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걸 또 콕 집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면서 노조와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건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이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민노총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30억 원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민노총 본부 사무실을 찾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실태 조사를 위해서 민노총 본부를 현장 조사하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 국내 최대 보수단체로 꼽히죠. 이 한국자유총연맹인데요. 여기에 창립 기념 행사에도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참석,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2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연설이 지금 여야 간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6.25 전쟁 직후 아시아 민족 반공연맹으로 출발한 사단법인으로 현재 320만 회원과 전국 220여 개의 지회를 보유한 국내 최대 보수단체죠.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것, 지난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고요.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자유총연맹의 성격을 감안했을까요? 윤 대통령 축사를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국가 정체성 수호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제 줄곧 추진해왔던 이 종전선언 문제 이걸 두고서요. 반국가 세력 이런 아주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인식과 이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고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허황된 가짜 평화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김정은과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민주당 역시 종전선언 결의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한 바 있는데요. 때문에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강한 비판 발언은 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해당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 괴담 유포 등으로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요.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이는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내 최대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정말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등을 겨냥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쏟아낸 배경,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하고 분명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한 데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 국면이 반영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 맞서서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좀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인 보수 세력 결집을 의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았던 만큼 중도층 확장성 이 측면에는 다소 좀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을 직격했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이 나오니까 민주당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하등 다를 게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 대통령의 귀에 거슬리는 말은 이 모두 허위 선동이고 가짜 뉴스고 괴담이냐면서 윤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 생산을 멈추고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도 끊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축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라면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건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강한 비판은 이 제야 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로부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목소리와 진중권 교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그구나 수꼴통의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만난 순간에 저는 경악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를 갖다가 뭐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 반역분자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였다, 적절한 발언이었다, 이 같은 옹호하는 발언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에 기반한 거라며 민주당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또 김병민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부 대북 정책에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이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대통령으로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공감을 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내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만 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제 이제 지난 정부에 있었던 대북 정책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게 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 속에서의 이상적인 대북 정책들을 쭉 이어갔고 이런 일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면 반국가 세력이 혹시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현명한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5년 내내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 보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게 모든 가치가 돼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하면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지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종전선언 문제를 두고서 아주 강하게 사실상 전임 정부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 말씀드린 대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발언 수위도 굉장히 셌고요.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전 정부 탓을 하는 그 기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은 피로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전 정부를 결국에는 이제 국가 세력이나 이런 반정부 세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것 자체는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또다시 전 정부를 탓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는 얘기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야당도 존재하고 또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공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대북 강경 보수 기조 이것과 맥이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일부 정부 인사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일부의 인사였는데요. 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가 이렇게 장차관을 모두 외부 인사 로 임명을 한 거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 권오기 장관, 김서구 차관 이후에 2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김영호 지금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북 아주 강경 발언을 계속 해왔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김정일 정권은 타도 대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진작부터 내정설이 나왔을 때 민주당 등으로부터 아주 강한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사까지 겸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함께 한번 논평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가서 확실한 안보관, 국가관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반국가 세력 언급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지금 임명이 강행됐다고 보고요. 제가 왜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사실은 대통령은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화론자 내지는 유화론자를 저는 통일부 장관에 임명을 해야 된다. 통일지향적인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도 그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국방쇄신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통일부에도 뭐 안보관이 확실하니까 대북 강경파를 임명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북한 정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욱더 빗장을 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부의 어떤 그 이념적 균형 뭐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약간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명박 정부 때 왜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한때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 통일부 무용론과 이렇게 선이 닿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대북 강경파라고 해서 북한과 대화를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본인의 생각이 그쪽에 치중돼 있다면 무게중심이 그쪽에 가 있다면 북한과의 그 대화보다는 아마 북한에 대한 뭐 응징 같은 걸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균형을 신임 통일부 장관이 좀 유지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괴담을 통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오염수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 그다음에 괴담을 멈춰달라는 어민단체의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네, 어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연안어업인중앙회 어민 10여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10톤 미만 소형 어선으로 어업을 하는 생계형 어업인들로 구성이 됐는데 올해 초 기준 17,000여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어민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쟁에만 몰두한 정치권을 성토하면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 어민은 코로나로 3년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짜뉴스 때문에 죽게 생겼다면서 여야 당사 앞에서 큰절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어제 어민단체 집회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살길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살길을 꼭 운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다와 수산물을 진짜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 상인을 볼모로 잡아 더 이상 인진극을 벌이지 말라.
네, 어민단체는 7월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어업 현장을 돌면서 오염수 괴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실제로 이 어민단체는 방류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 5개월에서 이 7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던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생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달 초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민단체가 민주당사를 찾아가서는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어민단체가 서균열 교수를 고발한 것을 추미애 전 대표가 비판하면서 갈등이 좀 더 커졌는데요. 추 전 대표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어민단체가 서 교수를 고발을 한 것을 두고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 군경의 밀정의 행위에 비유하는 듯한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어민단체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어민이 밀정이냐 추미애는 대답하라 이런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추미애 전 대표를 성토했는데 논란이 된 이 추 전 대표의 발언과 어제 어민단체 측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에 관련해서도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서균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위험하다라고 또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이나 동해안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민단체 대표가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 통치의 가장 일본이 많은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배한 게 아니에요. 밀정을 통해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웃이 감시하거나 우리 조선 경찰이 우리 국민을 탄압을 하는데 앞제비가 된 거죠. 그 고발했다고 우리 연안 어민들로 밀정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한테 밀정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오염류 방류 이슈를 두고서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가짜뉴스, 왜곡된 정보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나선 건데요. 어제 여당에서는 이 야당의 오염수 공세에 맞서서 방류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오염수 관련 국민의힘 대응 조직이죠.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어제 국회에서 수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의원이 오염수 방류 5에서 7개월 뒤 우리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국의 자료 등을 인용해서 5에서 7개월 뒤 우리 바다로 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거라고 주장해온 것을 겨냥한 건데 성 의원은 또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따져보는 전문가 토론회를 여야 공동으로 열자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민들을 죽이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자료를 인용을 하면서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고 주장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5개월, 6개월 뒤에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이 검증 TF의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뭔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일종의 폭탄성 공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부 브리핑에서요. 이 성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내용이 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올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처리 후 오염수에서 배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이 방사성 핵종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발표 내용 좀 더 들어보시죠. 개량된 현재 상태의 알프스 기준으로는 배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핵종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잠정 확인된 내용입니다. 기준치 초과 핵종이 검출되더라도 바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재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방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요,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하면서 대정부 공세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연일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과학적 정치 선동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 30년 이후에도 이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과학이라면서 과학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이 기습 통과시켜서 논란이 됐던 그 결의안으로 정부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측 발언도 들어보시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건 괴담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30년 이후에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을 했나요?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과학이거든요. 30년 이후에 바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희석시킨 그 오염수가 방류 기준에 맞다고 해서 30년 이상 흘릴 거를 지금 맞다고 해서 안전하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의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 일각 등에서는요, 이런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공세가 앞뒤가 맞지 않다, 지금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민주당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재 사위로는 이 삼중수소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원전 55기를 가동 중인 중국의 경우에는 1년에 내보내는 삼중수소 규모가 문재인 정부에서 1000테라베크렐이 넘었고, 이는 후쿠시마 원전이 앞으로 1년 동안 내보내기로 한 오염수 22테라베크렐의 5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삼중수소는 예외적으로 못 거릅니다. 바닷물을 희석해서 충분히 농도를 낮춰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방류를 사실 후쿠시마에 연간 방류하겠다는 거에 한 50배 정도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영향도 사실 없습니다. 너무나 그 총량이라는 게 미미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티끌이 퇴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으셔야 됩니다. 네, 티끌은 모아도 티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정부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서는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해역으로 오는 일본 오염수보다는 이 서해로 직접 방류되는 중국 오염수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야당의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번 주말에 오염수 장외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아주 대규모 장외 집회로 이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부산과 인천 등에서 집회를 연대 이어서 7월 한 달간을 장외 투쟁 집중 기간으로 삼아서 서울, 호남, 충청, 제주 등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국민 안전을 지키러 남대문으로 모여달라면서 규탄 대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 이제 당 내부적으로 동원 경쟁이 붙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일부 지역위원회가 참석 인증샷과 이제 엑셀로 정리된 참석자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내부 분위기가 사실이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성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의 사무총장이 다음 달 초에 관련 보고서를 낸 다음 우리나라를 찾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달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오염 처리수 방류를 놓고 이 과학적 논의가 아닌 정쟁화가 심한 한국과 뉴질랜드 또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IAEA는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또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도 관측이 됩니다. 사무총장의 방안은 우리 정부와 또 정치권, 국민을 상대로 방류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었죠. 이러면서 천일염 가격이 오르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예, 이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정부 비축분 이 천일염을 시장에 최대 400톤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려로 이 천일염 수요가 늘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또 정부 비축 천일염은 이달 소비자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서해로 나오는 중국 원전의 이 삼중수소가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에 달한다. 이런 과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당시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일본에 대해서 저렇게 강한 공세를 펴는 거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런 객관적인 사실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일본 정부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그 계획대로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이제 이른바 알프스라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가 안 되는 삼중수소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은 그 50배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우리 서해안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뭐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그냥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정치 공세로 벌인다고 해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국민의힘과 여권도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왜 이 민주당의 과거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미 불안감에 상당히 휩싸여 있고 민주당이 거기에 자꾸 지금 기름을 끼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게 과거에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지만 광우병 사태 직후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여권이 너무 과학을 믿고 안심하고 있기에는 이 사태가 비교적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 여당도 분발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에서 원전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문제 제기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문제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요. 그 두 개를 반드시 연결지어볼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각각 문제가 된다면 각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의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안의 근원이 저는 민주당의 어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동이라든지 괴담 때문에 불안해하신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더 많은 정보가 있고요. 이제 무슨 선동이나 괴담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실 만큼 국민들이 정보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불안함의 근원은 결국 정부의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중국이 되었던 또 일본이 되었던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 국민의 불신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바다가 안전하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이지 만연히 이것은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1차적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죠.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송 전 대표가 다시 언론에 나와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지난 27일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씨에 대한 영장 심사는 다음 달 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점 이 송 전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송 전 대표가 한 라디오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 수사 상황을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박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증거인멸 관련 정황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씨의 구속영장에는 지난해 송 전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부터 이 송 전 대표의 개인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이 먹사연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지난해 10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숨겨둔 휴대전화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등의 소식을 접한 뒤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에 대비해서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박 씨가 송 전 대표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측근이라는 점에서 송 전 대표 역시 돈봉투 살포의 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검찰의 의심에 송 전 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거인멸이 아니라면서 휴대폰을 한 번씩 포맷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아니냐, 나만 하는 거 아니다. 바꿔 말하면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포맷을 다시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송 전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PC를 포맷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한 거다.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무실도 다 그런 면이라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당사자를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다툴 것입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거가 확보됐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될 것이지 사람을 왜 구속시키려 하느냐면서 부정부패 사범도 아니고 살인 강도 사범도 아니고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사범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판사들이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검찰공화국이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박모 보좌관에 대한 이 조사 이후에 검찰 조사가 본인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놓고서는 검찰이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지만 검찰 조사는 절대 실용적 가치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이게 무슨 부정부패 사범도 아니고 뭐 살인 강도 사범도 아니고 검찰은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사범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판사님들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검찰 공화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검찰 조사 뭐 부르면 소환에 응하겠지만 검찰 조사는 절대 이 실용적 가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검찰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송 전 대표가요.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의 이 태블릿 PC 조작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작설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한 강경 우파 인사와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맞장구까지 쳤다고 합니다. 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요. 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역시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태블릿 PC 조작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이 변희재 씨와 함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태블릿 PC 조작설을 강하게 주장했고 오늘 출연한 라디오에서도 재차 같은 주장을 이어가면서 한동훈 장관이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태블릿 PC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과 관련한 돈봉투 수사와 연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굳이 연결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태블릿 PC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중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송 전 대표의 주장 들어보시고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한 지난주 한 장관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최소원이 거라면 빨리 최소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안 돌려주고 있어요. 증거 조작이 드러날까 봐.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내 PC라든지 핸드폰을 만약에 검찰에 압수수색에 가면 그것을 이미징을 뜨고 나서 돌려줘요. 개인 재산이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고 있다고 지금까지.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주변의 또 하나의 의혹,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인데요. 관련해서 김 의원 또 연일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김 의원은 앞서 저희 TV조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거부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를 했는데 그 동의서에 김 의원이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 모두 참여했지만 김 의원만 거부했다는 건데,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동의서를 요청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익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수조사에 필요한 동의서의 양식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권익위에서 동의서 양식 마련을 위해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매체, 저희 TV조선 그리고 채널A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의 시선은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의 만남 여부에 또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이 대표와의 회동 여부와 시기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이 민주당 내 격화되고 있는 이 계파 갈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이 전 대표 측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또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그리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순위를 매긴 건 아니지만 시간상 이 대표와의 만남은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남을 제안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서두를 것이 없다, 이런 분위기 같아요. 예, 굳이 서두르는 모습은 아닌데요. 채널A에 따르면 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당분간 옛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면서 외부 강연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전 대표의 측근들 사이에선 어제 이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에 이 김대중 정신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을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둔 지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현재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만큼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전 대표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첫 일정으로 묘역 참배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출국할 때도 여기 와서 출국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귀국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당내 어수선한 상황에서 역할론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지금 당 상황이 어수선한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회동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안부 인사차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양측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저녁 한 끼 먹지 않을까 싶다면서 서로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만날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두 분이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 정권에서 총리 지내셨고 최장 총리 아니셨습니까? 또 당의 대표도 지내셨고 또 대선 때 경선도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귀국하셨으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또 거기서 통합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동 투쟁이든 이런 것들이 모색이 돼야 되는 게 순서상 맞는 건데 친명계 발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순서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상도이에도 맞지 않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회동 문제 등을 두고서 결국 양측 간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양측 모두 표면상으로는 이 단합과 총선 승리를 내걸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세력을 지키기 위한 이 기싸움 사실상 불가피해 보이고요. 게다가 지지층 사이에서 벌어진 수박 논쟁 등으로 깊어진 이 감정의 골을 쉽게 해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친명계 의원은 노컷 뉴스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중심으로 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냐면서 윤석열 정권 폭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 비판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잘 단합해서 국정 난맥상을 해결하는,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낙연이 돌아왔다고 해서 당을 분열시키는 등 드라마틱한 일은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강성 지지층을 활용해서 분열적 책동을 하는 것을 멈추고 책임자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요. 이 두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가 좋아하는 막걸리 한 잔 놓고 허심탄회하게 앙금을 풀어봐라. 이렇게 또 조언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이 조용히 만나서 앙금을 털어놓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한 건데 유 전 사무총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하고 저 이낙연하고 좀 서로 만나서 아니 그것도 뭐 괜히 뭐 쇼하는 게 어디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만나 또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막걸리 좀 먹고 저 흉금을 좀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좀 앙금을 좀 털고 좀 신뢰가 쌓이면은 저는 그 다음은 좀 잘 풀려 나갈 거라고 봐요. 제일 당이 어려워질 때가 콩가루 집안 소리 들을 때거든요. 둘이 저렇게 계속 그 소위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되면은 그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 신천지 연루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이때 아닌 신천지 연루설이 확산됐고 어제 변호사이기도 한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이 민영사상 대응을 맡기로 했다며 신천지 연루설 법적 대응이란 글을 올린 건데요. 장 변호사가 첨부한 유튜브 캡처 화면엔 이 전 대표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합성 사진과 함께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 보여드린다라는 자막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4일 이 전 대표 귀국 전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낙연과 신천지의 관계 등 게시글들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제대로 된 근거가 없다며 박약한 근거를 기초로 특정 유튜버가 연루설을 제기했고 많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친명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 속에 공식 활동 시작한 민주당 혁신이 비명계 현역 의원을 추가로 인선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이제 계속 그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결국 마음을 바꾼 모양입니다. 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원을 통해 전해진 소식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이르면 내일 추가 인선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위의 개파 안배가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새로운 혁신위원회는 비명계 초재선급 현역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세웠던 원외, 여성, 청년 이 같은 인선 기조에서도 이 방향을 튼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내건 조건에 들어맞는 인사를 물색하기 좀 쉽지 않은 데다가 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비명계 인선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최근 혁신위가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안을 내놓고 당내에서 이제 물밑 동요가 있었던 만큼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이 출범 당시 개파별 현역 의원 3명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김 위원장이 거절한 바 있고 김 위원장이 입장이 완강해서 또 당이 한 차례 접었던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김 위원장이 당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혼자 계속 밀고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현역 배제 기조를 고수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안 된다는 기조도 아니라면서 혁신위원들이 당의
은행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당 지도부가 혁신위에 제안한 후보군엔 이낙연계 청년초선 의원인 오영환 의원과 친문 황희 의원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른바 돈봉투 사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요, 연일 지금 언론에 나와서 검찰 수사를 반박하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일종의 방어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이 조작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유튜브에 이제 변희재 씨하고 출연을 해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그 조작설에 가담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돈봉투 관련한 수사를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이거의 하나의 예시로서 저는 최순실 씨, 최소원 씨의 태블릿 PC 조작서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의 돈봉투 수사를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 그거를 자꾸 항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태블릿 PC 조작설은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도화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발화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작 얘기가 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이런 또 과거 친박 세력들의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야말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본인의 그 어떤 검찰 조작 이런 거를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까지 끌어들였다가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대치기 당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태블릿 PC 관련된 부분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단순히 태블릿 PC를 조작했느냐 이 여부를 떠나서 사실 우리나라를 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그 태블릿 PC이기 때문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가담해서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물론 본인이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 절차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임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사건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꾸 예전에 있었던 태블릿 PC 사건까지 또 끌어오는 것 자체는 사실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이야기 같고요. 이렇게 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 의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돼서 이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에게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의혹 중에 하나죠.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인데요. 이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예, 이 박영수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이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심사도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을 행사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려던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동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금품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박 전 특검은 앞서 들으셨다시피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한 건데요. 다만 이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당시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대장동 일당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이 휴대전화 파손을 비롯해서 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또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 등을 삭제하고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고의적 증거인멸에 의심되는 정황을 부각해서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거는요, 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씨 그동안 자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연루복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검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거나 또는 입을 다물어 왔는데 유독 이 박영수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술술 불었다 이런 겁니다. 예, 이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에 남욱 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이 남 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박영수 200억 원 약정설은 앞서 남욱 변호사도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인데요. 남 변호사는 당시 김만배 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자 검찰이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0억 약정 관련 혐의를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 심사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특검 측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또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 문제 등도 거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호소할 것이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핫한 뉴스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홍길동 장마 주의입니다. 오늘 출근길부터 장맛비가 쏟아졌고요. 또 아주 많은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한때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만큼 많은 비가 쏟아져서 출근길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충북 북부, 전북 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효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서울 등 중부와 영남에는 150mm 안팎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폭우가 쏟아졌던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해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이번 장마를 두고서요, 이 홍길동 장마다 이렇게 부르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장마 전선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비를 뿌리는 게 홍길동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어제 새벽 호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를 쏟아낸 장마 전선, 오늘은 중부지방, 내일은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과 사흘 새 남부에서 중부, 중부에서 다시 남부를 빠르게 오가면서 장맛비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홍길동 장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것을 이런 홍길동 장마의 발생 이유로 이 동아일보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특히 올해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로 수증기가 한반도로 대량 유입되면서 국지성 폭우 등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제 밤 사이죠. 이 호남 그리고 경남 지방에 비 피해가 아주 속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비 피해가 컸는데요. 그제부터 밤새 쏟아진 280mm 가량의 물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광주 석곡천 제방 50m 정도가 유실되는가 하면요. 어제 새벽에는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뒷산에 있던 석축이 무너져서 쏟아진 바위 덩어리와 흙더미가 아파트 1층 베란다 앞까지 흘러내려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이물질로 막힌 빗물바지가 배수 역할을 못하면서 침수 피해를 더 키우기도 했는데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뛰어가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가물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많이 오면은 이렇게 약간 토사식으로 흘러내리겠습니다. 그 빗물바지가 그게 걸려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져요. 손으로 빼가지고 그 하수구를 뚜껑 열어가지고. 전남 한평에서는 안타까운 또 인명사고도 있었죠. 예, 그젯밤 10시 반쯤에 전남 한평 엄다천에서 이 농업용 수문 관리인이 남편을 따라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었는데요. 경찰의 수색 작업에도 오늘 오전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한평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난 상황이었다는데요. 실종자는 수문에 걸린 수풀을 제거하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제 장마 지금 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텐데요. 침수 시의 대피 요령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지하 공간의 경우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또 하수구에서 빗물이 역류할 때 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 계단의 경우 발목 높이 이상으로만 물이 차더라도 이 노약자들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의 경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몸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대피할 때도 이렇게 미끄럽고 벗겨지는 슬리퍼는 좀 피하시고요. 또 요즘 유행하는 장화도 안에 물이 차면 이동하기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장마는 이 돌아오는 주말에는 중부와 일부 내륙은 장맛비가 잠시 잦아들면서 이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소화기 뿌리고 줄행랑입니다.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예, 어젯밤 11시 5분쯤에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느닷없이 열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서 승객들을 향해 분사했다는데요. 당시 열차 안에는 모두 100여 명의 승객이 있었고 약 30여 명의 승객이 남성이 뿌린 소화기의 약재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소동이 벌어져서 정말 승객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화기 약재 때문에 열차는 순식간에 뿌옇게 변했고요. 영문을 모르는 승객들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는 열차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비상정차하고 승객들을 다른 열차로 환승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 소화기 소동으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15분 정도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화기를 뿌리고 소동을 일으킨 남성 달아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잡지 못했습니까? 네, 소란을 일으킨 남성은 공항철도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혼란을 틈타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웨터가 1억입니다. 이거 어떤 스웨터길래 1억이 나갈까요? 네, 바로 고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가 입었던 스웨터입니다. 오는 8월 말부터 이 9월 중순까지 열리는 소더비 패션 아이콘 경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입었던 스웨터가 출품된다고 하는데 무려 40년이 넘은 이 스웨터의 가격이 억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스웨터는 정확히는 뉴욕 패션 위크가 시작되는 9월 7일에 선보이게 될 예정인데요. 한화로 최소 6,500만 원에서 최대 1억 400만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고인이 되기는 했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 워낙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이었고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가 입었던 그 가치 이게 인정돼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스웨터는 다이애나비가 1981년 6월 폴로 경기에서 입고 나와 유명세를 탔는데요. 앞면에 흰 양들과 함께 검은 양 한 마리로 장식된 디자인으로 다이애나가 착용한 모습이 신문 1면에 보도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이애나비가 이 스웨터를 입은 이유를 두고서도 아주 다양한 추측들이
스웨터들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선 다이애나비가 왕실과의 복잡한 관계를 스웨터에 그려진 이 외로운 검은 양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추측을 했고요. 일부는 단순히 영국 시골과 농축 산업에 대한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81년 다이애나비가 이 스웨터를 입고 첫 외출을 한 몇 주 뒤에 니트 제작자가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비가 아끼던 스웨터가 손상됐다면서 수선 혹은 교체가 가능한지 정중하게 묻는 내용의 편지였다는데 니트 제작자는 다이애나비를 위해서 새 스웨터를 제작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애나비는 새 스웨터를 받았다는 건데 그럼 이번에 경매에 나온 스웨터는 그 손상된 바로 그 스웨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스웨터는 이 버킹엄군에서 이 수선을 요청했던 손상된 스웨터입니다. 경매장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보면 스웨터 소매자락에 찢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새로 만들어진 스웨터는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하고요. 소더비 관계자는 세심하게 보존된 이 훌륭한 의상에는 이 다이애나비의 우아함, 매력, 또 패션에 대한 예리한 안목이 담겨 있다며 우리의 첫 번째 패션 아이콘 경매에서 이 역사적인 스웨터를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3회차를 맞은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컨퍼런스 2023 메타콘이 막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웹3와 메타버스 그리고 초연결의 미래 이 같은 주제로 지금 강연을 진행 중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혜림 기자, 올해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타버스 컨퍼런스인 메타콘 2023이 이곳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메타버스 산업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NFT 등 메타버스의 확장성에 대해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온 조시드린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스 웹3 어드바이저는 메타버스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함께 융화돼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의 착용형 컴퓨터 비전 프로 등 메타버스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기기가 함께 등장하면서 향후 5년간 시장이 9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텐센트의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자 총예는 인공지능이 2D 사진뿐만 아니라 3D 증강현실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패션 회사 더 패브리칸트의 CEO 캐리 머피는 패션 업계가 가상현실 제품 제작에 뛰어들고 있고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선 메타버스를 현실 업무에 접목시키는 방안과 가상현실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몰입형 경제 생태계가 소개됩니다. 내일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새롭게 형성된 크리에이터 산업과 디지털 패션 발전에 대한 글로벌 리더들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2023 메타콘 현장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